자, 지방라의 시간여행, 지역 소멸 문제가 오늘날만의 현상인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지역 소멸 정책이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입니다. 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일본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및 사례 연구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역 소멸 여기를 고민하고 있나 봐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 소멸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이 처음 문제를 공론화한 시기가 1970년이거든요. 그 1960년대에 이미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예.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70년대부터. 네, 그리고 덩달아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도 심화했습니다. 예. 그 70년대에는 덩달아서 출산율 곡선도 아래로 이렇게 향하던 시기라서 일본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70년대부터 공론화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당시에도 대책이 나온 게 있었겠네요. 네, 그때 1970년에 법이 하나 제정이 됐습니다. 예. 이름이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로 재정적 지원을 겪는 이른바 과소지역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70년대 당시에 과소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지역이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일본 전체 지자체로 봤을 때 약 4분의 1 정도가 과소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후에는 91년부터 한계마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도 경제 활동도 또 지역 기능도 사실상 없음 또는 멈춤 상태인 더 심각한 마을을 의미합니다.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나요? 울주군의 소호분교에서 네, 입학생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또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때는 소멸 당사자인 지방 정부가 먼저 대응을 시작을 지역에서. 합니다. 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96년도 도토리현에 있는 지즈초라는 지역에서는 마을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예. 이게 지방 정부랑 마을 주민이 콜라보를 한 사업입니다.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함께 짜고요. 지방 정부는 여기에 예산과 자문을 지원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마을 진흥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마을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또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마련하는 그런 실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역의 주체가 돼서 우리 마을은 이걸로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일 텐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네. 10년 단위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본에도 우리나라랑 선거 제도가 좀 꽤 뭐 마냥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다. 뭐 지방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10년 단위의 로드맵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게 일단은 10년 로드맵을 민관이 같이 논의를 해서 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예산을 1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지원 정책을 깨고 10년 지원을 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바뀌어도 비교적 운용이 자유로운 이런 교부금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뒷받침을 했다고 하고요.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네, 맞아요. 그리고 2004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재생 매니저 사업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3년 이상 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념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선정만 된다면 네. 10년은 보장이 된 예산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게 그 지즈초 지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왜 최근에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축제나 행사 같은 걸 기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네. 비슷한 맥락일까요? 맞아요. 이 핵심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골고루 성장을 하자라는 거고요. 오.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있나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가요? 고향 납세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주민세 일부를 고향으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기부 금액 같은 경우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고 200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구나. 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네.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랑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이게 2008년에 일본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2023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 기부자가 받는 세제 혜택 수준이라든지 기부금이 활용되는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일본은 1970년부터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했고 꾸준히 정책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지역 사회 부활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근데 2014년이면 10년 전인데 네. 그러면은 그동안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그런 움직임이었던 건가요? 네, 본격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예. 그해 일본 총무성이 마스다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안에 2040년이면 20살부터 39살까지 여성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700여 개 도시 중에서 800여 개 도시가 소멸이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측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지방이 사라지면은 도시로 청년을 공급할 곳도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쇠퇴하기 전에 빨리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내각부에서도 지방창생법 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대도시 혼자서 자라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정책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창생청이라는 부서도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또 생긴 거군요. 네. 네.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사실 저희가 청년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정책의 핵심은 지방 일자리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살려보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이시카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도자기 산업이랑 장인 문화가 발달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 전통 문화랑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카와 도자기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굳혀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 비싼 도자기. 이것도 지금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일본 곳곳에서 생겨났어요. 이곳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가 났다고 해서 바로 믿고 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살아볼 수 있도록 인턴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직접 겪어보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직접 일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60%는 그 지역에 취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인턴십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했던 학생들 중에 60%는 이 지역에 취업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행정구역 같은 것들은 왜 생겼을까? 대체 누가 만들어서 지역과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역 소멸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지역, 경계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셨다고요? 일단 지역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앙정부가 나눠놓은 뭔가의 구역이라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예. 그냥 왕과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의 세력 정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왕과는 별로 관계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날과 같이 지역과 수도 이렇게 조금 수직적인 구도가 생겨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보통 그런 걸 행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지역이 탄생한 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이게 그전까지는 신라도 사실 지역 세력이 아주 자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한 방에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왕이 힘을 키우려면, 힘 있는 정치를 하려면 왕의 말을 직접 따라줄 기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구역구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의 시청 같은 행정기관도 이때 정립이 됐습니다. 통일신라 때. 네, 맞아요. 그럼 어떤 왕이었을까요? 지증왕 때 생겨났거든요. 지증왕이 제2기간 동안 주 아래에 군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예. 각 군에 그 자기가 지정한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지방 우와.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행정적 통제가 강화됐고요. 이런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의 그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같은 촌락문서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신라민정문서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와,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런 문서의 원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역은 중앙에 좀 통치 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된 시스템이 고려랑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고요. 이게 물론 나라 사정에 따라 형태는 조금씩 달리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느낌인 조선시대. 네. 이때는 지역의 의미가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 뭐 팔도 강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조선은 나라를 팔도로 나누고 그 도 아래 군과 현이라고 하는 지역을 뒀습니다. 중앙에서 보낸 수령을 그 세금 징수랑 농업 장려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법 집행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이로써 지방이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지역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령이라는 직책 아래에 행정실무를 보는 향리로 임명을 해서 지방 투어들의 권력을 조금 약화시키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보통 있는데 조선시대는 워낙 수직적이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쵸. 근데 그때도 지방의회 기능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유향소라고 불렸거든요. 여기 유향소? 네, 유향소. 여기는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걸 수령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날 군의회, 구의회, 시의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있었고요. 이때 조선의 왕들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는데 민생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왕은 바로 정조의 정책입니다. 네. 정조가 드디어 나옵니다. 맞습니다. 왜 정조가 꼽힐까요? 정조하면 사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좀 생각이 나잖아요. 예. 정조는 수원을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의 지역 인프라부터 조금씩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로 이사 오면 내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 이거를 사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를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저희 흐름에 맞게끔 그건 좀 차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수원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 우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번영된 곳인데 네. 수원이라는 신도시를 인근에 만들고 여기로 사람을 좀 불러오겠다 이런 정책을 펼친 왕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고 몰려가게 될지 유인책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일단 도로랑 시장이랑 주거지를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주민들에게 주택지랑 농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일부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했고요. 우와, 파격적이네요. 한동안은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런 지역이 번성을 하려면 사실 돈이 안에서도 돌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있는 거상들을 이곳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상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거지도 해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리도 조성을 해줬는데요. 예. 지금 수원 북수동에 가면은 팔부자 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이 명칭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만든 거리. 네. 오늘날 왜 울산도 보면 대기업 본사가 울산으로 들어와야 한다. 정부 주요 기관이 좀 골고루 나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 정조가 얘기를 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를 조금 되돌려 보면은 과거를 통해서 수도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굽이굽이 고개를 알아서 걸어서 넘어가거나 말을 타고 넘어가거나 더 힘든 과정을 겪었어야 했어요.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과거 시험이 또 3년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예. 근데 3번만 떨어지면 10년이잖아요. 수원에서는 매달 시험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야. 매달인데 이게 수원 시민들만 매달 볼 수 이야, 있었어요. 조선시대 정조가요. 네, 그러니까 양반들을 중심으로 수원 이주를 해야겠다 하는 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또 경제도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 당시 정조가 주거지랑 구분되는 상업지구 자체를 좀 정비를 하고요. 수원에다 역을 만들어서 경상, 전라, 충청, 한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와. 만들었습니다. 역이 생기니까 여기서 물자도 돌게 되겠죠. 참고로 이 역을 만든 때가 1796년이었는데요. 1885년에 역참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오늘날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 따오고 교통 정비하고 울산에서 또 수소 트램 생긴다 그러는 거 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 공공기관에서 청년 할당제 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조선시대에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행해지기도 했다니까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흥했던 수원도 정조가 사망한 이후에 활력을 점점 잃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부흥을 시키는 것도 그 리더의 의지도 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로의 시간 여행,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지역을 살리는 정책, 어떤 왕이 어떤 내용을 시행을 했을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